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질의를 이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분이라고 그랬죠? 네, 7분. 7분입니다. 7분이요? 네네. 네. 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25일에 현장 검증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고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오디오가 안 나오네요.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좀 앞에 맞춰주시고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오디오가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그냥 노래를 불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나가게 해주세요. 네, 제가 사실은 노래를 부를까 하다가 그래도 장혜진 씨의 로고송을 듣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예. 네, 한번 틀어주십시오. 네,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오는 KBS 로고송입니다. 좀 울컥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인사청문회 국회의원으로서 청문을 하고 있는데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니까 좀 울컥해요. 근데 오디오가 좀 약하게 나와서 다시 한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좀 오디오를 키워서 말이죠. 네, 한번 봐주십시오.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리허설을 했는데 잘 안 맞는군요. 네. 잘 안 됩니까? 아니, 위에 있어요. 네. 네,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네, 오리지널 버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네, 좋습니다. 저도 가끔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는 KBS 로고송입니다. 저는 KBS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유희열의 스케치북도 방송될 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꼭 봤었던 것이고요. 나비부인 오페라와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KBS 중계석도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식을 좋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KBS가 많이 좀 힘든 것 같고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역사의 최대 위기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실은 KBS 기자가 되려고 젊은 시절에 여러 차례 시험 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KBS 기자가 94년에 되시고 지금 사장 후보자까지 되신 박장범 후보자를 보면서 부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제가 지켜본 박장범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정말 단단하고 권력으로부터 우리 기자들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외압에 든든하게 버팀막이 될 수 있는 사장 후보자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 앞에 굴종하고 기자로서의 날카로움이 무뎌진 것은 아닐까 계속 검증하고 또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저널리즘의 본질은 검증된 보도로 진실을 밝히고 권력을 견제하면서 비판의 끈을 늦추지 않는 데 있다는 거 어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공영방송 KBS 사장은 확고한 저널리즘 원칙 위에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파우치 대담의 심각성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신 앵커의 모습도 씁쓸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의 프레임을 바꾸려는 그런 명백한 의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모습도 참 답답합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권력의 도구가 아니죠. 박장범 후보자가 사장이 된다면 전임 박민 사장과는 분명히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공영방송이 또다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박장범 후보자가 지난 사흘 동안 인사청문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과연 우리 국민을 바라보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회의적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 온 지난 사흘 내내 박장범 후보자는 여전히 용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을 윤석열 정권의 권력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생각뿐인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주요 장면을 오늘 밤 또는 내일쯤 다시 보기로 지켜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으로 제가 박장범 후보자가 절대 답하지 못할 것 같은 질문들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최소 두세 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신을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산에서 박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혹시 KBS의 사장으로 임명하려던 마음을 접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들을 좀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우리 국민들이면 2, 3초 안에 머뭇거리지 않고 말할 그런 질문들을 던질 테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알죠? 네. 생방송을 연결하던 KBS 기자가 노트북에 세월호 리본을 붙였는데 이게 나중에 다시 보기 할 때 모자이크 처리가 되면서 리본이 없어졌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은 KBS 기자이고 일반 국민이고 간에 다르지 않겠죠. 진보인지 보수인지 여야 전혀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실무자와 협의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굳이 불필요했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된 조치라고 판단하시죠? 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이 담긴 노란 리본, 이것을 모자이크 처리한 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세월호 다큐를 방영하려다가 처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작본부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답변을 못 하시는 거군요. 8.15 광복절 당일에 기미가요 등이 담긴 오페라 나비 부인의 방송이 전파를 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책임지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임자는 이제 편성 본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인데요. 네, 사장이 되신다면 편성 본부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징계를 하실 겁니까? 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5 광복절 그날 밤에 문제가 됐던 밤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이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송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독립영화란에 나갔는데 내부의 절차대로 방영된 것 같습니다. 절차대로 문제가 없다. 네네.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평가를 제가 하진 않았고요. 네.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다. 네, 역시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명확하게. 자, KBS는 노영 방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방송입니까? KBS를 어떻게 노조가 장악을 하겠습니까? 네. 노영 방송을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조는 합법적인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네. 단체 협약을 무력화할 생각을 박민 사장은 가졌던 것 같은데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박민 사장도 그렇고 저도 성실하게 교섭해서 이 실효 상태인 단체 협약을 맺을 겁니다. 네. 국장 임명 동의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새로운 형태의 국장 임명 동의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노조와 다른 문제와 더불어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네. 네. 자,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KBS 이제 국민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민심을 배반한 자 역시 그 권좌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용산의 권력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봐 주십시오. 국민을 선택해 주시고 진실을 보도하겠다고 했던 그 30년 전 신입 기자의 초심을 되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기자와 앵커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의원님, 네, 그 수고하셨습니다. 국감장에서 KBS 로고를 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노정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식 거래와 관련된 질의를 여러 차례 드렸고, 결국은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던 자료를 거의 받지 못한 채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박 후보자는 KBS 직원 신분으로 있으면서 50차례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한국거래소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 과도한 거래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발부터 그랬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의 문제는 그래도 짚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면은 지금 지위나 책임감이 달랐을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례들 그리고 또 최근의 사례들 다 경중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업무 시간 중에 이런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만약에 된다면 유사 사례에 대한 뭐 징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입장인지 듣고 싶어서 근무 시간 중 거래에 대해서 물었고 명쾌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 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잠깐 했었고요.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이미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물어봤는데 근무 시간 중에 거래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례를 직접 제시를 했습니다. 2017년 6월 20일과 그의 12월 사례. 사장 비서실장으로 평일 근무를 하고 있을 때 휴가도 아니었던 바로 그 당일에 수십 차례씩의 거래가 체결된 내역을 제시하면서 물었습니다. 여전히 확인도 안 해봤다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인정했으면 추가 질문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왜 하루에 수천만 원어치를 거래했는데 모를까? 그래서 1억 원이 넘는 1억 7천만 원이 넘고 1억 5천만 원이 넘는 사례도 질문했지만 역시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종목명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여쭤보는데도 모른다고 하면서 배우자의 거래인가? 라고 하면서 제가 확보한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건 뭐 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당황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정말로 배우자의 계좌가 온 것인가? 그런데 이내 후보자께서는 본인의 계좌가 맞고 일부 종목은 기억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배우자의 추천을 받아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종목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주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배우자는 뭐 본인이 후보자의 뜻과 무관하게 반대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배우자를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본인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한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증하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거예요. 검증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업무 시간 중에 거래를 했는가 아니면 본인은 본인의 계좌로 본인이 거래했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배우자가 대신 거래를 한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검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이 배우자의 책임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건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서로 근무 중 거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본인이 거래했노라, 이런 제 기준으로는 그건 이해되는 거짓말입니다.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또 아니라고 했어요. IP 주소를 제공하면 만약에 배우자가 후보자의 계좌를 사용했다면 그런 잘못된 거래가 들통이 납니다. 아니면 깔끔하게 해명이 될 것이고, 그게 싫으면 근무 시간 중 거래를 인정하셨어야 되는데 휴가 내역도 제출을 안 하셨어요. 휴가 내역을 확인을 하면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휴가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비판도 저 비판도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어느 쪽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주식 거래 질의를 반복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 맹점 때문입니다. 후보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여쭤봅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미 사례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아직도 그 사례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 청문회에 정말로 답변 안 하는 전략으로 일관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1억 7,200만 원짜리 사례 알고 계실 거고 1억 5천만 원짜리 매수 사례도 알고 계실 거고 2017년 6월 20일 사례도 질환지교 시큐리티 사례도 떠올랐을 거고 확인하셨을 거고. 자, 업무 시간 중에 거래하셨습니까? 네, 20여 년 전 20년치 자료를 드렸고 실제로 저한테 여쭤보셨을 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날짜의 자료 IP를 이제 근태를 드렸는데 20년 동안 50차례 거래를 하면서 뭐 어떤 거는 휴일날 했고 혹은 어떤 거는 제가 근무 시간 아닌 중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근무 시간에 제가 이 주식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50차례 전부 평일에 하셔서 휴일 여부만 확인을 하면 휴가 여부만 확인하면 더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50차례 모두 업무 시간 중에 거래를 했다면 그 사실관계가 드러내는 게 그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게 맞고 그에 기반해서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겁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이셔서 네, 네, 그러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네. 지난 2월의 대담은 대통령을 향한 박장범 앵커의 헌정이라고 제 나름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질의 곳곳에 파우치 질의뿐만 아니라 질의 곳곳에 일관되게 대통령을 향한 현 정권을 향한 잘 보이려는 것인지 충성까지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담백하게 하신 말씀만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도 가장 후한 점수를 준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뭐 변화가 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제하면서 질문할 수 있죠. 표현이 가장 극적이다. 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을 수 있죠.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떤 결 다음부터 하나 보시죠. 아니라면에 대해서는 국민의 감정을 호소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 전반적인 일관된 흐름에서 우리 박장범 당시 앵커로서 부적절한 대담 진행,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권에 충성했다라는 비판을 받아도 KBS 구성원들이 반박하기 어려운 지경,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이런 세속적으로는 자리를 차지하고 과실을 따먹는 그런 행위로 비춰지기 때문에 더더욱 KBS 구성원들은 박탈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수진 의원님 하십시오. 최수진입니다. 3일간에 걸친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갑니다.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MBC 사장 시절 53만 원어치 빵을 직원들한테 선물해서 법과 유형 의혹을 문제 삼아서 빵 청문회, 빵문회라며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박장번 KBS 사장 인사청문회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으로 인해 국회 역사상 또 유례없는 3일간의 인사청문회가 또 진행됐습니다. 근데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역시 파우치 논쟁을 둘러싼 무의미한 정치적 공방이었다고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30년간 KBS에서 일해온 후보에게 모욕적인 프레임을 씌우게 급급한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공감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인터뷰 과정에서 정확한 제품 정보를 파악하고 정제되고 중립적인 인터뷰를 보여준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잘 지켜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께서는 1994년 한국방송공사에 입사해 오랫동안 다양한 취재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KBS 대표 앵커로 활동해왔고 심야토론, 의료진단,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오면서 보여진 그런 균형 감각과 공정성으로 저는 KBS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KBS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TV 수신료 문제와 경영난 문제, 공영방송으로서의 방송의 중립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역할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는 오랫동안 KBS를 몸담아 오면서 KBS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KBS의 개혁과 성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이 또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 많습니다. 저도 추정 60분도 좋아하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등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말 스테디셀러로 20에서 30년 동안 좋은 반응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차별화되고 시청자의 시선을 좀 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젊은 사장님인 만큼 젊게 좀 더 젊은이들을 위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시청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KBS 기본 철학 및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 그 KBS 노래처럼 참 마음에 맞는, 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런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청자에게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말 이대로만 해주시면 저는 KBS가 아주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오 한마디 정말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저 한 문장에 공영방송 KBS가 수행해야 될 엄중한 책무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기고 꼭 중요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정말 잘하고 KBS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주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힘들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장이 되신다면 정말 마음에 남겨두고 꼭 그런 거를 실천하는 그런 사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회도 적절한 견제와 함께 정책적 대안 제시를 통해 공영방송인 KBS의 발전과 성장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견뎌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청문회 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여당 의원님들께
이게 뭡니까 지금? 늘 말씀드리는 게 성실한 의정활동입니다. 안 들으시고 본인 있을 때 들은 내용만 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 정말로 다양하고 많이 준비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안 들으셨... 아니 그런데 안 그랬어요.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당 의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제발 자리 좀 지켜주십시오. 자리를 지켜야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안 지키시니까 띄엄띄엄 보시고 정말 그 야당 의원들 자료 준비한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준비해 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폄훼하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박장범 후보자를 방탄하고 실드 치고 싶어도 그냥 좋은 점을 발굴해서 이렇게 잘하셨더라 이런 것 좀 찾아오세요. 마지막까지 질문 안 한다고 했다가 질문하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제가 같은 청문위원들끼리 여당 위원이 힘있는 검찰 정권의 여당 위원이 야당 위원들 비난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십니까? 진짜. 자, 김우영 위원님 차례죠? 죄송합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도 오랫동안 KBS 시청자이기도 했고, 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어떤 방송의 변천사를 이렇게 살펴본 입장에서 보면, MBC와 SBS가 있으면, KBS는 한 중간쯤 역할을 하면 좋겠다. SBS는 이제 상업방송에 좀 극단을 달리는 편이고, MBC는 다소 좀 이슈에서의 진취성,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표출되는 편이고, KBS는 나름대로 국가가 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 또 안보라든가 민족적 가치라든가 정통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입각해서 다소 좀 무겁지만은 교훈이 있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그 지표를 제시하는 그런 방송이면 좋겠다. 솔직히 KBS는 한 번도 제 마음에 들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그러나 예전에 박건상 사장이라든가 또 MB 정권,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경제, 외교 관련한 라디오 프로나 이런 데서 아주 객관적이고도 미래 비전이 있는 그런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꼭 누구 때문이다. 윤석열 때문이다. 혹은 김건희 때문이다. 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솔직히 국민들이 다 지금 삶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 찾기 어려운 그런 한심한 형국에 와 있거든요. 이럴 때 KBS가 무슨 역할로 국민들에게 국민의 방송으로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이 내부의 강력한 반대, 특히 기자들의 반대, 이걸 어떻게 극복시킬 수 있을까? 저는 박민 사장에 대해서 대통령과 나름 술친구라는 이런저런 이유로 수신료 분리징수 등등으로 KBS의 직원들이 상당히 앞날에 암울한 전망을 하던 때라 그것에 대한 이익 구현의 차원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기대가 무너졌고 지금 박장범 후보자에게 대한 이런저런 기대가 없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인간의 양심, 기자나 언론인으로서의 그 영혼을 배신당한 것에 대한 그런 분노 같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본인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시청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파우치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정한 단맛을 선사한 그것에 대한 난 배신감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골프 관련 보도도 SBS는 북이협 다음 날도 논란 부추긴 골프 외교 이렇게 보도를 했고 MBC는 윤석열 대통령 골프 연습 재개 트럼프 시대 대비책이 골프 이렇게 나왔는데 KBS는 그냥 야당 부적절한 시기에 골프 여당 트럼프와 소통 준비 이렇게 기계적이고도 그냥 건조한 보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상처받은 영혼을 어떻게 치유를 하고 구성원들에게 나의 진의와 30년 기자적 양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성찰로부터 다시 용기를 불어넣고 KBS가 가야 할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지 제가 2분 기회를 줄 테니까 우리 보고 KBS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네, 저희가 항상 보도가 어떻게 보면 KBS가 생산해내는 컨텐츠 중에 가장 다들 힘들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영방송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은데 비난이 그만큼 많이 따라옵니다. 특히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이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언론에도 그런 모습이 투영됐고 기자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자기가 리포트를 했을 때 반응들 그리고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정말로 한국 사회에서 언론인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런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실 겁니까? 네, 그 부분을 조직적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좀 답답하시겠지만 사실 KBS는 MBC나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덜 자극적이고 최대한 기계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덜 논쟁적인 자세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접근하겠습니다. 1년 동안 9시 뉴스 하시면서 9시 뉴스의 첫 소식 분석을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 땡윤 69건, 민주당에 대한 디스 38건, 전쟁 고조나 안보 관련 이슈 49건. 이렇게 건조하고 기계적이고 그 기계적인 작동은 정권과 권력이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고충이 여기 단 한 건도 없어요. 여기에. 저희가 그걸 기자들은 그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정권에 대한 메시지만 보내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 기자 개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기수별로 다 자신들의 양심에 의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양심을 어떻게 돌려세울 수 있겠어요. 그런 말씀으로. 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거잖아요. 하세요. 하세요. 지금요, BBC 얘기 너무 하셔서 BBQ 매상이 오른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사실은 3일까지 하는 걸 원치 않았지만 어쨌거나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또 KBS 사장은 3일 동안 힘든 검증을 받고 있는데 소위 여당 간사라는 사람이 자리를 많이 못 지켰는데 이건 예산 소위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예산 소위에는 우리 가방에 조인철 의원님 또 황정아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예산안을 정액시키고 또 무참히 감액당한 것도 조금 복구를 하고 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절대 못 가면 예? 이제 예결위가 마침 그래서 사실은 그랬지만 그래도 3일 내내 제가 예산 소위가 끝나는 대로 일찍 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KBS 사장 자리 참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오늘 3일 한 것만 넣어도 우리 KBS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저는 이 일수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그 감회가 많을 텐데 우리 사장님도 지금 마무리돼 가니까 제가 좀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쭉 이렇게 몇 가지 지적되어 오고 어떤 경우는 조금 앞뒤가 거두절미 되어서 맥락 없이 이야기되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할 텐데 의료진단 아까도 우리 잠깐 최수진 의원도 이야기하시는데 의료진단 저도 의료진단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몇 번 제가 2번 했던가요? 한 번 했었죠. 네. 예, 아주 그래도 공정하게 저는 인상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 안배 또 이런 것들을 당시 이제 여야의 통통일하게 죽이려는 노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 그 대통령 인터뷰가 오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서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동영 선배님께서 혹시 롤모델이 있느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 롤모델이 진짜 없습니까? 근데 나는 사실 잘 모르지만 톰 브로커 이런 피터 제닝스 이런 사람들 되게 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압니까? 그 우리 김영 간사님은? 참, 이 방송, 미국 MBC 이런 거 보면. 아이고, 넥시리에 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우리, 혹시 프랑스 BBC라는 데서, 앵커, 또 TV 기자의 전형, 우리 후배들한테 보여줄 롤모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아까 지난번에는 아마 좀 당황스러워서 답변을 못 하셨을 텐데, 저는 그때 동시에 혹시 우리 정동영 선배도 그 중에 한 분이었으면 해줬으면 분위기가 훨씬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거야 지금 청문위원과 또 지금 사장 후보자 간에 적절한 대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쭉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담을 것인가 어떤 표상을 지향해 왔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앵커가 된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이전에 한번? 네네. 오디션. 항상 텔레비전 기자의 꿈은 앵커였죠. 다양한 또 일을 하고 싶어하는 방송 기자들이 많습니다. 앵커는 그 중에 하나였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 시간을 좀 드렸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생각.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표상이 있어도 그걸 이룰 수 없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아쉬운 기회가 많죠. 그럼 저도 브로드캐스팅 뉴스 같은 영화 보고서 그냥 생각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영어 공부한다고 또 그런 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참, 앵커라는 게 참 멋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아까 김우영 의원 말씀이 참 척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KBS 그러면은, SBS, MBC랑 좀 다른 무게로 국민들에게 굵직한 메시지. 제가 어제도 BBC와 비교하면서 했습니다만 너무 국내의 그 뉴스에 어디서나 다 나오는 뉴스를 반복해서 또 자칫하면 정파적으로 보기 쉬운 보도 편향을 보이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글로벌 우리가 G7에 끼워야 된다. 또 AI로는 G3 국가에 해야 된다. 이런 나라에서 KBS 뉴스를 글로벌하게 볼 수 있는 외국에서도 KBS 뉴스를 보고서 동북아 정세를 판단하고 KBS 뉴스를 보고 동북아 정세를 판단하는 이런 뉴스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파원 수를 특별히 좀 내려야 되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2000년 초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방북할 때 특종한 언론사가 어딘 줄 압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국 언론이었습니다. 문화일보였습니다. 문화일보가. 참나. 이병선이라는 당시에 이제 도쿄 특파했던 사람이었는데 놀랐습니다.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동북아 뉴스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상당히 오랜 취재의 결과였고, 왜냐하면 그 이병선 기자는 아사히 신문과 오랫동안 일을 했고, 도쿄 특파원을 했고, 일본 아주 오랫동안 도쿄 특파원 발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일본으로서 가장 미묘한 시점에 한국에 사실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동북아에서 석간신문들은 그 유일하다 한 신문에 정오뉴스로 그걸 띄워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뉴스는 미국도 놀랐습니다. 그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고이즈미 총리를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도 깊은 논의 없이 고이즈미 방북을 했고 그것이 북일 간의 큰 틀을 놓으면서 한반도의 평화 이런 걸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 바로 납북자 가족 문제 또 몇 가지 북한이 또 속인 문제 이런 것이 되어서 지금까지 남은 참 아쉬운 기사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글로벌 뉴스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KBS 뉴스가 이제 정말 동북아를 CCTV나 NHK를 앞서는 뉴스가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국제뉴스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하고 질적으로 수준에 있어서나 또 글로벌 뉴스 발信강화해서 지금 영어 몇 개국 하고 있죠? 저희가 KBS 월드 라디오를 통해서는 14개 나라 많은 국가의 방송으로 K-팝을 듣고 싶어하고 K-웨이브를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뭐 1분 더 드릴까요? 네, 1분 더 드릴까요? 사장님, 그래서 아까 쭉 답을 했는데, 저는 저는 특판할 때부터 모든 언론사가 특판을 많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그러나 KBS하고 연합뉴스, 국가기관 통신사, 국가기관 방송은 글로벌과 경쟁해야 된다. 그 통신사나 그 방송사는 국내 뉴스 가지고 골목대장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뭐 얼마든지 국내에서 많이 합니다. 동북아를 휘어잡고 우리 운명을 결정할 뉴스가 KBS 나온다. KBS 9시 뉴스가 동북아에 근데 시진핑이 언제 한국 온다. 이런 걸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뉴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파원 기능, 해외 발신 능력 기능, 이걸 KBS의 새로운 모토로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국제뉴스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를 대폭 강화할 뿐 아니라 국제뉴스의 능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네, 전문성도 같이 키우겠습니다. KBS 쭉 저도 아는 특파원들도 많고. 네, 알겠습니다. 예, 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범 앵커께서 앵커 지금 하는데요. 2017년도는 어떤 세상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2017년도요. 2017년이요? 예. 제가 비서실장 할 때인지 사회부장 할 때인지 좀 헷갈리는데. 비서실장 하셨죠. 그때. 그리고 기자 신분으로 파업하는 상황에서 뉴스도 하시고요. 비서실장 하면서는 뉴스를 뉴스광장 박상범 기자 말고 또 KBS의 박상범 기자 있나요? 또 있나요? 두 명이. 또 다른 기자인가요 이때? 그러면 비서실장만 하시고 뉴스는 안 하시고요? 네. 이때 파업이 시작됐을 때가 일노조하고 군노조하고 같이 파업을 한 거죠? 그때 겹치는 기간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했어요. 파업하면 보통 투표를 하는데 이때는 투표 안 하고 그냥 9월 달부터 파업했고 2018년 2월 6일까지 이제 했습니다. 네. 예. 지금도 파업 박 본부장 지금 파업은 아니지만 지금 단협이 어떻게 되는 기간이죠?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이 되어서 네. 이제 쟁의 행위에 들어간 상황이고 네. 쟁의 행위의 한 형태로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박장범 파우치 앵커가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다시 논의가 있을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죠? 예상컨대 다시 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은 네.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들어와도 좋습니다. 제가 수신료 문제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2023년도에 용산에서 국민 제안 형태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수신료 폐지가 59%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신료가 분리징수가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작을 했어요, 용산에서.
그리고 나서 정강석화처럼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적자 폭이 한 500억 가량 될 겁니다. 그러면 수신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질문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협조. 그죠? 통합징수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네, 저희는 국회에서 통합징수법을 만들어 주시면은 뭐 저희는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수신료에 대한 안정화에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신료에 대해서 수신료 정상화 문제나 뭐 수신료가 제대로 걷어지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국회가 있나요? 뭐 책임이라기보다도 타격은 아니 그 KBS 가 책임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KBS가 징수 책임. 아니 재원 마련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KBS예요. 네. 지금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답변이 아니에요. KBS는 재원을 만들어서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바로 KBS 사장이에요. 협조라는 단어로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산은 통합징수를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신료라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옥죄어서 말 잘 듣는 워치덕이 아니라 푸드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민 사장을 경영 책임자로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말 잘 듣게 생긴 파우치 앵커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줬거든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그때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완전히 카페트를 깔아주고 레일을 펼쳐준 게 박장범 앵커예요. 그 뒤에도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정권 잡으면. 그게 그 김건희 자연인 신분에 서울의 방송 이명수 기자랑 대화 나눈 장면에 나와요. 알아서 한다. 그리고 돈을 주면 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KBS가 된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장악하려고 했던 MBC가 저항한 거고 지금 TBS, YTN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잘해줄 것 같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안 됩니까? 디올을 안 쓰고 고가 명품 가방 얘기도 못 쓴 그리고 그 뒤에도 오염 처리수라고 앵커 멘트로 나가셨던 분이고요. 지금 이 자리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입니다. 의견을 물어보셔서 끝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네, 그리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자리가 인사청문회로 사장이 이제 되는 과정으로 끝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후에도 검증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입니다. 뭐 꾸준히 검증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국회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도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안질이라는 제도가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고 또 현장 검증을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회가 7대 0으로 압도적으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지금 7대 0으로 되셨는데 그게 10월 22일, 10월 23일 박민 사장의 행동 10월 24일 날 국회에 와가지고 눈이 정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눈을 못 떠서 오전에 있다가 바로 귀가 조치했어요. 그 정도로 충격이 컸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절대 동의 못한다가 절대 동의 못하는 근거가 있나요? 저희는 근거가 있거든요. 파우치라는. 그런데 지금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부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것이 조직이 안 되냐면 왜냐하면 권력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기 때문에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박장범 앵커가 KBS를 망가뜨려도 국민들은 복원시켜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 텔레비전 수신료 거부 운동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리징수에 대해서 직전 사장은 국민들의 질책 때문에 분리징수를 유지하겠다고 답변했고 박장범 앵커는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용산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거든요. 그러면은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반대하면
야당과 협조할 수 있어요? 박장범 앵커가? 저희가 이제 방송법안이라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법이라든지 제가 야당인 제가 통합징수를 냈는데 여당에서 반대하면 그걸 돌파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여당이 반대하고 정부가 반대하면. 그간 국회에서 논의된 뭐 방송법, 수신료 인상안, 또 김현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논의한 게 아니에요. 수신료 인상안은 그 자꾸 사실관계 예, 왜곡하지 마세요. 통상 볼 때 그 여야의 협상 과정 그리고 행정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 네, KBS입니다. 박장범 앵커가 왜 그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보냐면 텔레비전 수신료 정상화는 KBS에서 이사회에서 처리해서 방통위를 거쳐서 국회에다가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국회는 논의조차 안 했어요. 21대. 왜냐면 1분 다 드렸어요. 또 주세요. 끝났는데. 네. 근데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KBS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네, 저희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뭘 논의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한 걸 답변 피해갔는데. 수신료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 법률로 할지 지금처럼 시행령이 규정된 부분을 징수제도로 수신료 강화할지. 안정화 문제는 KBS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거고요. 방통위 거쳐서 국회에다가 최종적으로 절차를 받는 거예요. 근데 KBS 이사회에서 지금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산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넘기지 마시고 그거를 하면은 그걸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임명이 안 됩니다. 파우치에 대해서도 사과를 못 하시는데 수신료 그러면은 정상화 논의하겠습니까? 이사회에다 논의해달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수신료 정상화 방안은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니 네, 재원 안정화를 위해서 수신료를 강화하고 안정화하는 방안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정재준, 박상영, 박기환 후보자 참고인들에게 같은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신료 분리진수에 찬성합니까? 짧게 세 분 답변해 주실래요? 재정 안정화는 그 KBS 공영방송의 근간입니다.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되면서 KBS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에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수신료 재정 안정화가 되어야만 KBS가 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본부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저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냐만 묻고 있습니다. 분리징수에 당연히 반대합니다. 네, 박기환 PD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반대합니다. 네, 됐습니다. 공영방송의 토대가 수신료인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수신료 통합징수를 노조 차원에서 추진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박상현 본부장님. 네, 언론노조 KBS 본부가 중심이 돼서 사내에 있는 직능단체 및 다른 노조와 함께 저희 사내적으로 수신료 TF를 꾸렸고 사측은 이번에 빠졌고요. TF의 의견을 저희 과방위에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측을 설득할 생각도 있습니까? 노사협의회 때 박민 사장에게 그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고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했지만 사측이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정재준 기자는 수신료 통합징수 찬성할 테니 따로 안 물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박기환 PD, 수신료 통합징수에 찬성하십니까? 네, 당연히 찬성합니다. 예, 여기 허성권 위원장이 오셨으면 제가 물어봤을 텐데 그래서 요청하셨는데 시간이 안 됐어요. 예, 궁금합니다. 박장범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이 공영방송 KBS 국가기관 방송을 유지할 만한 경제력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이거 크게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방송을 두냐 안 두냐의 문제입니다. 둔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가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일종의 타협적 방식으로 수신료라는 제도를 두고
징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전에 위탁 징수한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이걸로 몇십 년을 KBS를 유지해 왔죠. 근데 갑자기 이게 없어졌으면 당연히 정부는 그러면 수신료가 제대로 안 거친 나머지 부분은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하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 마련 없이 수신료를 분리징수시키고 그래서 KBS를 경영이 어렵고 다들 불안한 상태로 빠뜨리고 이게 무슨 국가 운영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혼자라도 계속 질문할 터이니 위원님들 피곤하시면 가십시오. 예, 저는 추가 질의를 계속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요목을 나누어서 하나하나 박장범 후보자를 증명했습니다. 첫날 도덕성 문제 했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후보자가 사과를 굉장히 쿨하게 빨리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언론 자유나 방송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정현주 사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FTA 때 그 반대하는 소리를 KBS가 적극적으로 방송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노무현 청와대가 정현주를 버렸다. 이럴 만큼 방패막이가 돼서 취재 자율성, 보도 자율성을 보호해줬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박권상 사장은 말로만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정말 KBS를 기계적 중립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그 기계적 중립이 돼야 그 이후에 가치 판단 보도가 나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장들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방패막이가 됐고 두 분 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수신료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KBS가 하나가 돼서 노사가 재정을 안정화시킨다 애매하게 하지 말고요. 일단 수신료로 KBS를 먹여 살리겠다. 우리 사회가 결정한 이상 통합 징수를 다시 열어줘야 됩니다. 헌재 하시는데 헌재는 통합 징수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헌재가 그런 곳이에요. 그거를 사장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정재준 기자나 박상현 본부장이나 박규환 PD나 곧 KBS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슨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간 지 오래고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그게 2006년, 7년입니다. 근데 무슨 이념 논쟁을 합니까, 지금? 북한이 무슨 경쟁 상대입니까? 이상한 나라지. 저런 왕조 국가가 21세기에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저희들에게 자꾸 의심하고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6.25는 남침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오판에 의해서 우리 동족이 150만 명 이상이 살상됐다고. 김일성은 전범이라고. 이념의 시대 끝내주십시오. 우파좌파 그런 말 이 자리에 와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곧 일어날 걸 묻겠습니다. 좀 아까 국제뉴스 강화하겠다고 하셨죠? 제일 먼저 뭐 하실 겁니까? 일단 가장 중점을 두신 특파원 복원해야죠. 복원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지금 사안입니다. 말 잘하셨는데 해외 지국을 8개에서 7개 줄였고요. 특파원이 17명에서 11명으로 감소됐죠. 그런데 어떻게 국제뉴스를 대폭 강화합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어제 답변하실 때 그 다른 소스를 동원해서 국제뉴스를 강화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소스가 뭡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편성입니다. 편성. 편성이라는 건 지금 이제 뉴스 시간 외에 글로벌 24 그리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마 대표적인 국제 정보 뉴스 아니 근데 프로그램입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얻냐고요? 일단 프로그램을 이제 국제 뉴스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편성해 잡고요. 물론 그러니까 이것도 실무자들이 이제 먼저 기한을 올려야겠지만 그 다음에 국제 뉴스에 특화되고 싶어하는 이 PD나 기자들이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러려면 일단 국제 뉴스에 특화된 PD나 PD 기자 뽑아야겠죠. 예, 그리고 그 소스를
외국계 누군가가 정보를 주는 외국계 회사에 계약해야겠죠. 그리고 그게 안정화돼야 되겠죠. 시간 걸리죠. 그래서 세계 모든 언론사들이 특파원 제도를 두고 해외 지국을 두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최소한 특파원을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그거 복귀 안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게 당장 재원 마련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박상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 뉴스를 강화하려면 당연히 특파원 줄인 거, 해외 지국 줄인 거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복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특파원 세계는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 특파원 PD나 특파원 기자들이 제작을 같이 하고 있는 거라서 특파원이 없이는 안 되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국제뉴스 특화 PD나 기자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제뉴스가 아니라 뭐 런던 특파원을 하셨으니까 영국이면 영국, 미국이면 미국, 그 지역의 전문 지식을 가진 종사자라고 하면 특파원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합니다. 저는 저 합니다. 네, 저 혼자 합니다. 예, 그래서 비용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러면 첫째, 수신료 통합 징수 추진해야 합니다. 예, 이거는 뭐 답 안 하셔도 좋아요. 곤란할 테니까. 전사적으로 추진하셔야 합니다. 국회와 의논하셔야 됩니다. 여야가 이 부분만은 협의해서 KBS의 재정 안정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고 계속 100마디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최영두 간사님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수신료 통합 징수라니까 아니요. 수신료 통합 징수 아니면 일반 회계 2개밖에 없어요. 그거는 좀 이따 질의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재정 안정성 방안과 관련하여 구조조정 하실 겁니까? 이건 답하셔야 돼요. 세 분도 주의 깊게 들으세요. 구조조정 하실 겁니까? KBS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네, 어렵죠. 구조조정이 거의 불가능. 네,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무리하게 안 하겠다는 걸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셨으니. 네. 예. 그 다음에 임금 삭감 하실 겁니까? 임금 삭감은 노조와 협의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조 협의 얻으려면 비전을 얘기하고, 이게 내가 미션 받고, 용산 미션 받고, 뉴스를 자주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얻어야 노조가 협상에 들어가 주겠죠? 그건 뭐 저는 가치 노조나 세계 노조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임금 삭감을 이제 물어보셔도 제가 답을 하긴 했지만, 네. 평균 임금이 1억 원이 넘는 직장이긴 하지만 KBS가 지난 몇 년 동안 임금 인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국민들의 비난을 들을 수도 있지만 임금 삭감 이건 굉장히 명쾌한 거예요. 임금 삭감을 일방적으로 무리해서 하시겠습니까? 저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네. 일방적으로 무리해서 할 수가 없고요.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예, 그러면 구조조정 무리해서 하지 않겠다. 임금 삭감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거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답도 아니에요. 근데 다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네, 강제할 그러면 수는 정확히 어제 예산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 예산에 집중하고 다른 부분은 효율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효율화가 뭡니까? 여기서 어제 답변할 때 그 효율화가 무슨 뜻입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예산 가운데 6,350억 정도가 저희 제작비입니다. 제작비를 1TV 51개 프로그램, 2TV 31개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은 좀 기계적으로 균형해서 나눠서 이 제작비를 배분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효율화라는 거는 사실상 될 만한 콘텐츠,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이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TV, 2TV 대표 프로그램, 이른바 대기획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요. 2TV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좀 잘 나오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어제 질의응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KBS가 SBS가 아니잖아요. 공영방송이잖아요. 국가기관 방송이잖아요. 돈 안 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51개의 프로그램을 그리고 31개의 프로그램 중에 어느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그 방송사의 철학이 드러나는 거 맞죠? 네, 어려운 네. 선택입니다. 예, 쉽지 않은 선택이죠. 이 부분과 관련하여 박상현 본부장 그 51개 프로그램, 31개 프로그램 예, 그거 선택과 집중한다면 어느 프로그램이 제일 빨리 없어질 것 같습니까? 시청률 안 나오고 돈 안 되는 프로그램 없어지겠죠. 소위 얘기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일 먼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박장범 후보자가 경영을 이제 하시게 되면 그냥 맞닥뜨릴 문제고 만약에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없애면 국회에 와서 그것 때문에 또 집중 포화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박민 사장이 이 자리에 와서 많은 게 빨리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후보자가 답변하는 걸 보면서 매우 걱정이 많이 됩니다. KBS가 어떻게 갈까. 그래서 정말 노조하고 얘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도 노조가 3개나 있잖아요. 그 3개 노조가 전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없애자고 앞장서진 않을 거 아닙니까? 노조니까. 임금 삭감해서 비정규직부터 임금 삭감하자는 주장은 안 하실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로 내부 구성원들과 만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지 그 류희림 위원장처럼 일찍 나가갖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거는 내부하고는 얘기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KBS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두 간사님과 함께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세요. 최영도 간사님도. 지금은 통합징수로 다시 가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거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려울 뿐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1분 아니 3분 쓰십시오. 이제 구조조정 문제도 이제 의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유능하신 분들이 수신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그 수신료 국에 예. 예전에는 수신료 국이 수신료가 원래는 통합징수 때는 수신료 국에 그런 분들이 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분리징수로 되니까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는 없으니까 한직으로 눈에 가시인 분들을 몰아넣고 한 것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가시 있는 직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지 지금 저 앵커 하시던 분이 제 판단이 아닙니다, 의원님. 아니에요. 진호위와 중노위에서 부당 노동행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3일 동안 저희가 청문회를 했는데 디올 파우치 조그만 백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강하게 부인하셨거든요. 강한 부정은 또 한편으로 강한 긍정일 수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 얘기했지만 시청률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은 보고 싶은 뉴스는 저 끝에 가서 하고 그 끝에 가서 한다는 얘기 뭐냐면요. 8꼭지부터 서울 KBS는 8꼭지까지는 전체가 다 보는 거고요. 9번째, 10번째 가면 지역방송으로 내려가죠. 그럼 정치 뉴스를 지역에서 못 보는 거잖아요. 한 20번째 아이템 중에 아니, 근데 시간상 보면은요. 그러니까 20번째 아이템에 부터입니까? 한 30분에서 근데 어쨌든 35분 가네요. 네. 어쨌든 KBS 시청률이 높은 이유는 앞에 드라마가 배치돼 있고 뒤에 뉴스가 있어서 그리고 직접 수신하는 분들이 3에서 5%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시청률이 높은 거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KBS만 보는 60, 70대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JTBC가 시청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권력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단독과 그런 보도를 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KBS가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그런 보도보다는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속기록을 봐야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를 뭐 이렇게 하겠다, 편성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률이 오르지 않고 콘텐츠 판매량도 줄 거고 광고 수익도 떨어지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국제방송을 한다거나 뭐 특파원을 늘린다거나 구조조정을 안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30% 주던 것을 정상화시킨다거나 이런 게 어려워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일 동안 이 위원님들의 이 따뜻한 질책, 그 속에 담긴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에 대한 이 무한한 애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또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방송, 정확하며 신뢰받는 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는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 청문회보다 더 엄중하고 더 날카로운 국민들의 청문회, 시청자들의 청문회는 하루도 중단되지 않고 1년 365일 계속된다는 각오로 사장 취임 이후에 엄중하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청문회를 봐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3일 동안 청문회를 운영해 주신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장겸 위원, 황정화 위원께서 서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부 측 및 한국방송공사는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담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여야 위원들께서 인내하시고 청문회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도 고생하셨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를 비롯하여 청문회를 준비한 한국방송공사 관계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 그리고 3일째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세 분, 그리고 지금까지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실 언론인들께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등 다음 일정은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